매거진. 2016년 3월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한마디로 낙천된 것입니다. 재심 절차가 남아있다곤 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려진 공천 배제 결정인 터라 정청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다 한들 과연 뒤집어질까 회의적입니다. 결국 정청래 의원 낙천에 시민들이 얼마나 저항하는가가 마지막 변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문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의원 지금 집거 중인데 향후 거취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건 정청래 의원 개인의 행보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도 가능하다는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63%가 탈당 후 독자 출마해야 한다고 했고 37%가 컷오프 즉 낙천에 대해서 승복하고 불출마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6,083명이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안병수님, 국회의원으로 이분만한 분이 없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언제나 앞장선 분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무소속으로라도 나와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바람꽃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 야당은 선명성과 전투력이 있는 저격수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 공천에서 다 배제하면 정부 여당과는 어찌 싸우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전재현이라는 이용자분, 정청래 의원은 탈당 후에 출마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탈당 후 출마한다면 지지하고 싶지만 야권 분열의 또 다른 단초만 됩니다.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더 큰 정치인이 될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야권 연대에 대한 답을 오늘까지 달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정배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야권 연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막말 영상 유출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거듭된 사과에도 냉랭했던 김무성 대표, 처음 반응을 보였군요. 들어보시죠. 국민 공천제 최초 시행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치적 해석은 구구합니다. 북한이 남북교류에 관한 합의를 모두 없었던 일로 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측 자산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논평 들어보시죠.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를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대국 시작 4시간 26분 211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알파고에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의 말입니다. 충분히 놀랐고요.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파고의 완승이고.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당선 로고송닷컴.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컷오프와 관련해서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정청래 의원의 막말이 너무 과하고 지나치다는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창선 위원장이 어제 저녁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서 정청래 의원의 막말이 애교 수준이라는 앞선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이 이제 격한 논란이 됐던 게 정청래 의원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분석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의 막말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냐. 이게 좀 일반적인 분석인데. 근데 또 그 위원장님께서는 기자 간담회에서 정청래 의원의 그 막말은 애교 수준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그 말씀은. 예. 제가 그게 괜찮다는 수준이 아니라. 네. 지금 좀 남의 당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모 의원의 그 내용이 보도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비교하면 그렇다는 뜻으로 제가 설명한 거지 그걸 지금 제가 두둔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너무 좀 과하다, 지나치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물론 반영이 된 거고요. 제 말씀은 이 사회 지도층들이 너무 막말 같은 걸 많이 하는 게 신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본질입니다. 한편 나라가 파시즘으로 치닫는데 제1야당이 막말 프레임에 갇혀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의 탄식이 주목됩니다. 오마이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한완상 전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선명 창조적인 정책 대안을 내면서 싸우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지금 더민주당도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간 국민의당 사람들이 더누리당 보고 낡은 진보라 그러는데 낡은 진보. 진보는 낡지 않습니다. 진보 이상 이를테면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소통 이런 가치는 다 진보적인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감동을 줍니다. 다만 뭐가 감동을 안 주느냐면 그 가치를 담지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기는 신선했는데 늙으니까 희미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진보 가치가 낡아지는 게 아니고 진보 인사들이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집.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더민주당에서 그 몇 사람을 탈락시켰는데. 네, 컷오프 2차 컷오프 탈락시켰는데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아직도 진보적인 가치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언어가 좀 덕스럽지 못하고 네. 막말로 오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라버렸는데 네. 이거는 껍데기를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의 잘못을 잘라낸다고 하는 것이 본질을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저는 이제 사실 더민주당하고 이게 국민정당이 이게 네. 연대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게 포럼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슬픈 것은 오웰리안의 전체주의가 무섭게 국정교과서 이런 걸 채택을 두고서 또 테러 방지법 통해서 사이버 테러 방지 통해서 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견제해야 할 야당까지도 한심하다 이거야. 이번엔 새누리당 상황입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김무성 죽여버려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합세해서 정치인 자질이 없다는 등 윤상현 의원을 상대로 사실상의 정계 은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윤상현 의원 여전히 고답적이고 사과에 있어서도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다분해 보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누굴 믿고 아직도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기자에 둘러싸인 윤상현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당원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네. 뭐라고? 하여튼 대표님 만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만나셨나요? 그거는 뭐 대표님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표님 말씀. 일각에서는 총선 불출마나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중자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청와대 쪽하고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맘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전무도원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포문을 열겠습니다.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오늘 피박 퀴즈와 공화국 논평은 쉽니다. 대신 컷오프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고락을 함께했던 시민 두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김관홍 잠수사입니다. 해경이 세월호 선내 실종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태만과 불성실로 잠수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책임을 자기들이 지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하러 온 선배급 잠수사에게 뒤집어 씌운 일이 있었지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폭로했던 사람이 바로 잠수사 김관홍 씨입니다. 김관홍 씨의 국회 증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청청래 의원. 저분은 세월호 46m, 8m, 심야 10cm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세월호 시신 25구를 수습하신 분입니다. 김관홍 씨 맞죠? 안녕하십니까. 잠수사 김관홍입니다. 네. 선체로 해경 잠수부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해경 잠수부는 들어갈 능력도 장비도 안 됐습니다. 네. 선체로 진입한 것은 다 민간 잠수사였죠? 예. 결국 지금 이 민간 잠수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5일 해경에 의해서 들어온 민간 다이버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5월 6일 날 첫 잠수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사망 이유가 저희 민간 잠수 선임이셨던 공우영 형님께서 저희 민간 잠수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셔서 그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 공잠수사가요, 돌아가신 분을 인솔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권한도 능력도 없었고, 만약에 그 형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이 결국은 잠수도 허락하고 다 한 거죠. 체계가 잡히는 해경 일방적인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에게 일방적인 강요와 지시만 했습니다. 공잠수사는 잠수사들이 굉장히 기술과 능력이 이런 가지 있기 때문에 융합하기가 힘든데 그분이 오면 그분의 리더십을 다 인정하고 있죠.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중에 경력과 인지도는 최고의 형님입니다. 네. 그분이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른 거죠. 저희 투입된 잠수사들은 개별적 사업자가 있고 현장에 입찰 또는 이런 걸로 들어가지만 그 형님이기 때문에 그 형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잠수사가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공잠수사 그분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덮어씌우기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걸 정부가 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걸 정부가 했습니다. 공우영 잠수사의 혐의가 뭐라고 합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자, 해경본부장님. 예. 업무상 과실치사, 무슨 업무상 과실을 했습니까? 공잠수사가. 수사 당시 있고 그래서 제가 뭐 판단을 못하지만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우영 감독관 하에서 잠수가 이루어졌다 해서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공우영 잠수사가 언딘 업체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수색을 위탁한 업체가 바로 언딘. 따라서 기소된 공우영 잠수사가 언딘 소속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이게 위증이면 제 생명을 놓겠습니다. 네. 자, 홍 본부장님. 예,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겠다는 부분이고. 잘못 얘기했어요? 예, 순환구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동원을 했고. 언딘 소속이 아니라고 지금 다시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잠수사를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현장에서 모이신 분들이에요. 현장을 장악하고 통제하지 못한 해경이 책임 있죠. 자기들이 벌을 받으니까 억울한 사람 2명 씌워가지고 1명 지금 재판받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때 이를 회고하는 김 잠수사. 희생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낮은
수원과 그리고 수압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한 구 한 구 엉켜서 저희 손으로 한 구 한 구 달래가면서 한 구 한 구 안아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니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달랬을 때 엉킨 손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선체로 들어가신 분들은 해경이 아닙니다. 이 민간 잠수사예요. 시신 290여 구를 수시수배 왔어요. 근데 잠수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책임을 그 리더였던 그분에게 지금 덮어 씌워가지고 재판을 걸고 있어요. 책임지라고.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왜 저희 민간 잠수사입니까? 저희는 거기 그 현장에 돈을 벌려고 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희 마음이 아파서 간 거지 돈을 벌려고 간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제발 상식과 통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법리 논리?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홍 잠수사는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김관홍 잠수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관홍 잠수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관홍입니다. 지난번 국회 발언 때 저희가 또 잠수사님의 그 눈물 어린 발언을 또 깊은 인상으로 들었는데요. 자, 당시 그 정청래 의원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셨고 국회에서 발언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솔직히 다른 분들의 그 소개를 정청래 의원은 소개를 받았지만 솔직히 정청래 의원을 처음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갖고 정청래 의원이 아닌 그냥 국회 혼자 그냥 여러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많은 보좌관들을 만나고 그랬었죠. 근데 실제 소개를 받았는데 정청래 의원에 대한 안 좋은 성향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저 막말 발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편이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 모르고 무지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손을 내밀어 주신 건 정청래 의원 보좌관님. 근데 그 의원님을 보려면 그 보좌관들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의원님만큼 훌륭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보좌관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정청래 의원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청래 의원님이 또 사실 아무도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 여당 야당을 솔직히 전 몰랐어요. 여당 야당 그 당시 구분해서 아니라 그냥 제발 만나 주십사 우리가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고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정청래 의원만 저희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당시 국정감사 때 정청래 의원님이 또 소방 쪽에 소방 비리를 더 중요시 다루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정청래 의원님이 소방 문제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저희는 조금 덜하게라고 생각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저한테 직접. 아주 상당히 솔직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몸소 또 보좌관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무슨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식구, 내 새끼 같아서 뛰어들어갔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원님 자신도 진정성 있게 저를 보셔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의원들도 그렇게 봐주는 분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시고 마음의 울림이 울림으로 통한다는 거, 그걸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컷오프요. 어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청문회를 이번 말에 또 하는데 장소가 국회에서 허락을 안 해요. 1차 청문회 때 국회에서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정청래 의원께서 2차 때는 국회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겠다.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알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예. 꼭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상식선이 세월호 사건 상식 받기 전에 이 국회 제발 머리가 왜 그런 거죠? 야당 여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야당이 네. 어떤 시점인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정청래 의원 때문에 저도 솔직히 정치하고 문외한 놈이 당원이 되고 당원 회비를 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치인들 몰라요. 근데 정청래 의원 밖에 몰라요 사실.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20대 국회에 가지 않게 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 어려워진다고 보십니까? 세월호뿐만 아니라 소방관분들 네. 또는 우리 국민 민초 이런 표현을 하면 저거 어울리자 국민들한테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 누가 정청래 의원처럼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나요? 그 표현이 과격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과격한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왜 가격입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이 그분밖에 없고, 예.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거슬리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거슬리는 거지. 예.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거슬립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김관홍 잠수사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도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제일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니들이 뭔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되게 기분이 많이 상할 겁니다. 예. 당신들이 뭔데 정청래 의원을 이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당권 높은 자리 갖고 계신다 해도 그 권력, 그 힘조차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건데,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떠나야 되는 거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야당에조차도 이런다면, 누리당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달라고 꼭 좀 말씀, 이거 따르지 말아주세요. 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조금 더 손대지 않겠습니다. 네. 김관홍 잠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외투쟁을 접었으면 좋겠다라고 15명이 발표한 것 같은데요. 장외투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장외투쟁을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단식을 접으라고 권유하려면 며칠이라도 단식을 하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거의 청개구리처럼 서쪽으로 가자면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자면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은 우리 당에 있어서 지금 국면에서 백해무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 카톡방에서도 격렬하게 그분들을 비판한 의원도 나왔거든요.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빨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공격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조중동에서 그렇게 빨아주니까 좋냐, 이런 의미 같은데, 안민석 의원이 다소 거친 의사로 했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 정도로 장애투쟁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거죠. 면면을 보면 일단 매번 그래요. 매번. 민생이 중요하다, 국회 안에서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노조 활동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중동에 잘 보여가지고 인터뷰 한 줄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아요. 특히 유민 아빠에 대한 공격은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민 아빠가 이혼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미안함을 갖고 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단식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유민에게 잘 못해줘가지고 많은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사고 6일 만에 유미가 떠올랐는데
얼굴이 그렇게 붓지도 않고 예쁘게 이렇게 떠올랐다 그럽니다. 근데 손톱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 살려고 이렇게 손으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손톱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고, 여기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상황시장, 그분은 아들 하나 있는데 독자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6일 만에 떠올랐는데 손톱이 다 새카맣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뭐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민 아빠는 그냥 잊으려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20일 일하다가 다시 휴직계 내고 단식을 한 건데, 그런 유민 아빠에게 그럼 또다시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 그런 것밖에 더 되겠어요? 너무나 비정하고 너무나 정말 야수적인 이런 비인간적, 저는 간접살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정청래를 기억하는 사람, 이번에는 세월호 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유민 아빠가 2014년 여름 광화문에서 46일 동안 초인적인 단식을 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 정청래 의원은 그 옆에서 24일 동안 동조 단식으로 함께했던 고난의 동지였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정청래 의원은 어떤 정치인으로 비춰졌을까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민 아빠 김영호 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그 교통방송 진행을 맡게 되셨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네. 이건 이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또 청취하고 또 감동을 누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하고는 뭐 정말 2014년 여름에 고생을 함께 하셨죠?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얘기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 처음에 정치인이 와서 단식한다고 했을 때 이 쇼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느낀 것보다 제가 이제 단식을 했던 당사자였잖아요. 당시에 또 단식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유가족분들 옆에서 이제 저를 보호해줬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여당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어요. 세월호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여당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준 때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님들이 광화문에 오면은 무조건 여기 시민들이 막 반발을 했죠. 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자. 하지 마시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시민들한테. 여당이든 야당이든 세월호든 우리 그냥 생명이 굉장히 존중을 받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갔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겠다 하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심이 열려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오시면은 무조건 막지 마시라. 우리가 시민들이 아무리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100만 명이 모여도 결국은 국회에서 합의하고 의결하고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 없으면 안 된다. 국회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의원님도 오셨고 이제 다른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정청래 의원님도 많이 오셨고 했는데 제일 많이 버텼죠. 24일이었죠, 단식이. 근데 그분은 본인 말로 25일이래요, 만으로. 근데 그게 의원님이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국회의원님들이 옆에 오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쇼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진짜 슬퍼가지고 옆에서 가끔 저한테서 이제 눈물도 흘린 적이 많이 봤어요. 네. 옆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의심을 했죠. 국회의원들이 옆에 오는 거는 다 정치 쇼구나. 예. 쇼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고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흘러갔던 행보가 예. 정청래 의원님이 계속 욕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대포라는 얘기 할 정도로 많이 쏘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시원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었는데 예. 저희는 못 하잖아요. 예. 내가 하면 욕을 먹고 그런데 의원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주니까 예. 굉장히 고마웠었어요. 단식하실 때 안 외로우셨겠어요, 그러면? 예,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보다도 예.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됐었어요. 치밀하다? 의원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힘이 됐죠. 예. 일반 시민들 100명, 200명보다 예.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단식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세월호의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을 했었던 정청래 의원인데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식 들어서 아시죠? 예, 뉴스 들었는데 예. 공천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또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생각을 많이 해줬던 분인데 공천에서 솔직히 떨어졌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안타깝고 예. 진짜 답답하고. 예. 그 세월호 가족들의 이 염원이 바로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예. 진상규명을 바라는,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는 국회의원 중에 정청래 의원도 그 가운데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 중에 예. 지금 세월호 문제라든가 국정화 문제 또 우리 위안부 소녀상 문제 네. 테러 방지법 예.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짜 일선에서 나서주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한 몇 명 안 될 겁니다. 네. 그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정청래 의원이 지금도 최근까지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민원을 들어주고 그랬습니까? 예. 그때만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제가 굉장히 장담하는데 네. 매일 만날 때마다 가끔 이제 보실 때마다 집회 가면 또 많이 나오셔요. 예. 이분이. 뭐 민주노총 뭐 또 비정규직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서시고 또 같이 만날 때도 많거든요. 그런 활동하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세월호 문제 예. 제일 안타깝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정청래 의원이 두문불출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유민 아빠께서 정청래 의원께 한마디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냥 안타깝다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 생명 존중을 위해서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자꾸 왜 묻혀가야 되고 힘이 없어져야 되는지 안타깝고요. 예. 여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 굉장히 많이 던진 분도 많고요. 예. 진짜 가슴이 도려낼 정도로 진짜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슬픔에 겨웠던 막말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예. 이름을 거론 안 하지만은 그분들은 굉장히 커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야당에서 잠깐 좀 막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책임을 물었잖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정청래 의원님 책임 물었죠. 예. 그걸로 부족했는지 또 이번에 공천까지 탈락하고 올 정도면은 누가 일선에서 싸울 것인지 또 싸울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처럼 싸워주실 분이 있으면은 또 있다면은 상관없겠는데 예. 없으니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없는데. 예. 하여간 그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뭐 진상규명에 뭐 반발짝도 나가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세월호 가족들을 대변해왔던 정치인 하나가 또 주력의 그 멤버가 빠지게 됨으로써 이 참 더 세월호 진상규명은 더 멀어진 과제가 되어버렸고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 유민 아빠 김영호 선생님 이 깊은 밤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을 기억하는 두 사람과의 인터뷰로 함께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정 02-455-8087.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뉴스는 우선 야권 소식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이슈였는데요. 정청래 의원 결국 컷오프 됐군요. 예, 어제 2차 컷오프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전략공천 지역과 그 단수 후보 추천 지역, 경선 지역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을 그곳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거죠. 예. 아니 도대체 뭔 하자가 있었기에, 뭔 문제가 있었기에 정청래 의원이 탈락한 겁니까? 정 의원은 이제 계속 그 지난해 있었던 막말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공갈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친노와 반노가 아주
극한에 대립하고 있을 때 예. 주성용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를 선언을 했다가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고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예. 주성용 의원이 정말 더 열받아가지고 밖으로 또 뛰쳐나갔고 예. 문재인 대표가 또 붙잡고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예. 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당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예. 네, 당시 그런 그 평가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그 윤리심판원에서 예. 1년의 당직 정지 징계를 받았고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두고두고 정청래 의원을 좀 괴롭혀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른바 징계가 뭐 사실상 철회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철회가 됐기 때문에 예. 공천 신청, 그러니까 예,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회복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서도 상당히 논리정연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언으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예.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말로는 이른바 네. 막말이라고 했던 공갈 발언 그건 뭐 네. 귀여운 수준이었다 이런 말도 했고 여론조사 네. 결과를 보더라도 뭐 경쟁력이 없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자가 있다는 건지. 정밀심사는 이제 경쟁력과 도덕성을 다 따지는 건데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제 여론조사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거고요. 예. 그 경쟁력에선 빠질 게 없을 거고요. 예. 문제는 이제 도덕성인데 그 막말 발언을 공천관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예. 홍창선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예. 공천관리위원 8명이 상당히 그 발언을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4대4 가부 동수였으면 홍창선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마 그 정도 수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다수의 공천관리위원이 예. 요거는 정청래 의원의 요 막말은 어쨌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은 누구였습니까? 그 명단이 있는데 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외부 위원이 상당히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찾아보면 나옵니까? 다 찾아보면 나오죠. 예. 공천관리위원들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셈인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죠. 예. 공관위에서 부적격이라고 판정 나더라도 비대위에서 그래도 이 사람 출마시키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면은 네. 또 살려주는 면이 있는데 이 비대위에서도 그냥 통과시키자. 그냥 이 공관위의 입장대로 정청래 아웃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절차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마 그 절차가 맞을 거고요. 예. 어쨌든 공관위의 결정을 최대한 뒤집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남은 절차 이제 재심 절차가 있는데 예. 만약에 재심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아주 사납게 들고 일어섰고 또 SNS 그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다고 하고 예. 그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그 정청래 공천 탈락을 철회 요구하는 이제 시민 필리버스터를 펼쳤다고 하고요. 예. 많은 당원들이 온라인에서 당원 또 탈퇴도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하는 거 맞습니까? 당황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뒤집을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청래 의원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승복을 하고 내가 백의종군 하겠다. 예. 이렇게 한다면 정리가 될 것이고. 네. 아니면 난 억울하다. 네. 재심을 받아보겠다. 예.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이고. 예. 결국은 정청래 의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상황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새누리당에서 지금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이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죠?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예. 오늘 여의도에서 돌았던 찌라시에는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인 박종희 사무 2부총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과는 형동생 하는 사이고 4살 차이인데. 예. 그런데 본인은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내가 윤상현 의원과 통화는 하는데 2월 27일에는 통화한 기억이 없다.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그랬고요. 그거 살펴보면 되잖아요. 예, 살펴보면 되죠. 그렇게 이제 부인을 했고, 윤상현 의원도 어제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소명을 했는데, 아마 박종희 사무부총장이 아닌 아마 홍문종 의원을 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발신 기록은 있는데 수신 기록이 없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스마트폰 쓰는데 인위적으로 지우지 않는 한 발신 기록만 남고 수신 기록은 안 남고 그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지운다 하면 증거인멸일 테고요. 예. 인위적으로 지웠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게 궁금하다면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그날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다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취중이라 기억이 안 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홍문종 의원을 얘기한 것과 또 찌라시에 돌고 있는 박종희 사무부총장이 지목되고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박종희 사무부총장은 공천관리위원이고요. 홍문종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천관리위원과 통화를 해서 김무성을 죽이라는 말을 했다면 훨씬 더 윤상현 의원의 의견이 뜻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이 됐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어쨌든지 공천관리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통화를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친박계 다른 의원 한 서너 명과 통화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너 명 중에 분명히 홍문종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천관리위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천관리위원,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윤상현 의원은 자꾸 너무 술이 만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발을 빼고 있는 거고요. 만취하면은 두 사람씩이나 이렇게 통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채널A에서 나온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글쎄 말입니다. 너무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취하면 이게 혀도 좀 꼬부라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는데. 글쎄요. 만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만취라고 주장하니까 다들 만취로 믿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여당 실세가 아니라면야 이 만취로 느껴지겠습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글쎄요. 지금 친박 쪽에서도 윤상현 의원 이렇게 계속 두둔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을 잘라내야 한다. 그런 기류는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이고요. 어제 이제 대구 매일신문에서 윤상현을 정리해야 한다며 대구의 민심을 전하기도 했는데 정작 당에서는 윤상현을 버리고 가야 한다. 아직 그런 이제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 또 한 차례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뭡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또 새누리당 공천 심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를 경선 지역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당 대표를 경선에 붙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긴 한데. 글쎄 말입니다. 의외의 결과이긴 한데,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어제 오전에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발표를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두환, 김용태 의원과 같이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40명 살생부 발언에 연루됐던 사람들과 같이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두환, 김용태 의원과 따로 김무성 의원의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하면 마치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두원, 김용태 의원과 같이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김무성 대표를 2번 욕을 먹인 거죠. 그 경선을 붙인다는 것도 어찌 보면 새누리당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당대표를. 그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니까 다른 예비 후보랑 경선을 붙이겠다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김무성 대표가 오케이 수용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오전에 방침을 바꿔가지고 이거 찌라시 사건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할게. 그렇게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상당히 독단적으로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무성 그 대표 쪽 비박계 공천관리위원인 황진아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저녁 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한구 위원장이 원래는 발표하기로 해놓고 발표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욕을 보인 거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한구 위원장의 어떤 그 회의 진행이나 뭐 브리핑 이런 것을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독단적인 행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회의를 보이콧하겠다, 참여를 중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이한구 위원장은 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양쪽 간에 상당히 또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결국 이한구 위원장은 지금의 이 국면, 김무성 대표가 기가 살 수 있는 이 국면에서도 결코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기싸움 벌인 거네요, 보니까. 그 뭐 한치의 여유도 허락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권력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참. 뭘 해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또 엄청난 권력 의지하면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뺄 수가 없지요. 어제 대구를 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 사람을 단독으로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을 살펴보면 대구 동구와 북구를 거쳐서 수성구를 거쳐서 그다음에 경북도청 신청사가 열린 그 안동으로 이제 이어졌거든요. 근데 대구 동구는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유성걸 의원의 지역구고요. 북구는 또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매우 지금 큰 표 차이로 뒤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를 지금 이제 두루두루 순회를 한 거고요. 그 순회의 의도가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른바 진박 투어를 한 겁니까? 진박 투어를 한 거죠. 진박 예비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진박 투어를 한 겁니다. 그 청와대에서는 그냥 지역 행사에 참여한 거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그 안동에서 열린 그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는 대구의 예비 후보들이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그러니까 대구의 이제 진박 후보죠. 정종섭 전 장관하고만 악수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인사를 안 하고 정종섭 장관하고만 악수를 한 거죠. 그것도 보면 정 전 장관에게만 힘을 실어준 진박 후보로서 뒤를 밀어준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으니 선거의 여왕도 활동을 재개하신 셈이네요. 이런 식으로도 하여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참. 근데 이게 참 저희가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선거에 임박해서 진박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한번 뜨지 않겠냐. 그런 우리 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 예상과 아주 100% 일치하게 대구에 행차를 하셨고 어찌 보면 참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손오공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저 손오공은 부처님이 이제 나중에 혼쭐을 내주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을 혼쭐 내줄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떴고요. 예. 그런 그 분위기로 보면 결국은 이제 유승민 의원도 정리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예측했던 바 아닙니까? 예, 예측했던 바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좀 큰 무리수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이른바 건전한 보수, 건전 보수의 그 의미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승민을 치면 새누리당이 뭐 한석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의석을 날릴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그건 좀 무리하지 않겠냐. 전 그렇게 봤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당직자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 박 대통령은 90%가 반대해도 자기가 오르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날아가면 총선 민심이 새누리당에서 급격히 이반할 수 있다. 수도권 민심이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행보를 보면 결국은 유승민 의원을 정리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새누리당에서 90% 반대해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1%도 없지 않습니까? 1%도 없고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뭐 레이저빔 맞으면 안 되고 공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저희들 예측대로 그대로 실행이 옮기시는데 또 저희들이 한 불운한 예측 가운데 하나가 여당이 180에서 200석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유승민 의원이 날아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저희의 예측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뭐 새로운 예측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간신히 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그렇게만 된다면 뭐 이민은 안 가도 되고 그렇겠네요. 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청년 희망 펀드. 한마디로 청년들 보고 빚 빌려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청년 희망 펀드. 청년에게 희망을 준 펀드였습니까? 한번 좀 결산해 볼까요? 네. 벌써 그 질문하시는데 김용민 PD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을 담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희망펀드가 당연히 이제 뭐 잘 안 되고 있을 거라는 추정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저께 아침이었나요? 저희 정웅재 기자가 저희 경제노동팀 방에 그림을 하나 올려놨던데,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뭐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걸그룹이지만 마마무라는 걸그룹이 콘서트를 한다는 포스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또 좋아하는 걸그룹이어서 아하. 어디서 하는 거냐고 눈이 동그래져서 텔레그램으로 물어봤더니 예. 선배님 저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 포스터 내용을. 예, 그래서 포스터 내용을 그제서야 이제 걸그룹의 사진에서부터 벗어나서 텍스트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콘서트를 주관하는 단체가 청년희망재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호. 이게 처음에는 많이 들어본 단체인데 했다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2천만 원 내고 재벌들 부자인 순서대로 기부해서 청년들 취업시키겠다는 그 청년희망재단인 겁니다. 예.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하는 곳이죠. 그래서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까 걸그룹 마마무, G.O.D 출신 남성 솔로 가수죠. 손호영, 실력파 여가수 알리 등이 등장하는 콘서트를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수들이 공짜로 올 리는 없을 테고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왜 하는 거냐고 제가 정홍재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콘서트 취지가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에 빠진 우리 청년들을 힐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콘서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웃기려고 이러는 건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정홍재 기자가 이 콘서트를 포스터를 발견을 하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뭐 콘서트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다가 돈을 쓸 거면 제대로 원래 취지였었던 청년들 취직시켜주는 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저희 정홍재 기자가 콘서트에 열이 받아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쭉 알아본 내용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지금 청년희망재단이 모은 돈이 1,364억 원입니다. 이 돈 중에 일반인들이 낸 돈이 한 30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200억 원인가요? 200억 원 낸 이건희 회장, 뭐 100억 원 낸 그 정몽구 회장 이렇게 해서 1,000억 원 정도는 재벌들이 낸 거죠. 그래서 한 1,364억 원이라는 돈이 꽤 모였고요. 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364억 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4개월 동안 한 활동을 들여다보니 일자리를 구해준 청년이 64명인데 이 중에 52명이 1년 계약직 인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12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계약직 인턴 자리 52개를 정상적인 자리로 보지 않는다면 12명 지금 정규직 구해주려고 1,300억 모아서 이 난리를 쳤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2천만 원을 내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한동안 이게 되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었어요. 그래서 청년희망재단, 뭐 청년희망펀드, 뭐 이런 거 거의 다 이제 알려지지 않을 때에 갑자기 그 박근혜 대통령이 1월 달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펀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그러지던 물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거든요. 지난주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처음으로 10명의 취업 청년이 배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그때부터 열심히 또 청년희망재단이 이런저런 일들을 막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가서 사그러진 불씨가 다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언론에 보도가 난 이후에 2개월 동안 정규직으로 취업 1명 했다고 합니다. 처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지금 하는 일이 청년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을 알선하는 곳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 취업 희망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특강, 멘토링 서비스,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주요 사업인 겁니다. 민간 기관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가 돈은 있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물어볼 거고 이제 정 할 일 없으니까 마마무 불러서 지금 콘서트를 열면서 힐링을 하겠다고까지 나선 거죠. 그러니까 창출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 창출이라는 것은 알선을 통해서 마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통해서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거나 뭐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거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이드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거나 이래야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예. 지금 청년희망펀드는 모여가지고 뭐 콘서트하고 멘토링 사업하고 이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청년이 거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9일에 저희 정웅재 기자가 청년희망재단에 확인을 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1월 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이 찾아가서 요란하게 행사를 한번 했거든요. 뭐 예. 화이팅도 하고 그 10명 취업했다는 사람하고 그 뒤로 한 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는데 아까 제가 비정규직으로 취직했다는 그 52명 무더기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10명 취업했어요 하고 자랑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를 채우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예. 이 52명 비정규직이 전부 한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계약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용 창출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딱 희망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희망적인 거라면 예. 이 청년희망재단이 만들어져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청년희망재단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단이 사무국 지원을 채용을 한 거죠. 채용 공고를 보면 팀장이 연봉 5천만 원, 선임 매니저 연봉 4천만 원, 예. 매니저 연봉도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상당한 양질의 일자리지 않습니까? 셀프 채용인 겁니다. 셀프 채용. 이 예.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유일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한 게 자기네 재단의 사람들을 취업시킨 거거든요. 예. 정웅재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 희망재단에 일하는 이 조건이 취직한 모든 사람들의 조건보다도 월등히 좋다는 겁니다. 예.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가 낸 돈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되게 문학적인 표현도 하고 했는데요. 예. 상식적으로 이런 알선은 민간기관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예. 대통령이 펀드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청년희망재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더니 그 일자리의 대부분이 1년짜리 비정규직이었다. 예.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절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예. 너무 뻔한 거거든요. 예. 이 일은 이제 빨리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미련을 놓고요. 더 이상 자랑하지 말고 언론에서부터도 사라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 일로는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 청년희망펀드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개구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고용 창출의 정책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예. 1,400억 돈 모아놓고 사람인 같은 곳에서 하는 취업 알선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예. 이제 더 이상은 저도 더 이상 이제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서는 방송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텐데 예. 저희 청취자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방송을 끝으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을 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희망펀드가 무망펀드라는 것쯤은 돈을 낼 때부터 재벌들은 그렇죠. 알고 있었겠죠. 네. 제가 마마무 콘서트 한다길래 한심해서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계죠. 다 알면서 이상한 독재자 만나서 생돈을 그냥 쓰셨군요. 우리 그러니까요. 대기업 회장님들. 네. 돈을 얼마나 아끼는 분들인데. 네. 예. 자, 다음 소식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네. 우리가 그런 말 했었죠. 이분은 고용 문제 또 노동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권이라고. 예. 네, 기권하신 분이시죠. 이기권 장관의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발표를 한 모양이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 고용 촉진 대책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되게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연봉도 높은 반면에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은 너무 낮고 그리고 연봉도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고용시장이 이중구조화돼 버렸다는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공히 인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예.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문제는 대기업 노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진보 진영은 당연히 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아래쪽의 중소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OECD 통계로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 이 이중구조를 해소를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대책 내용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만, 대책이 없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제가 그 대책이 없었다는 사실을 굳이 비아냥거리거나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대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 내세운 정책들입니다. 1번,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경직성, 불공정성 개선. 2번, 상생고용을 위한 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3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4번,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1, 2, 3, 4번을 요약을 하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런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기가 싫은 게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듣기 지루하고 졸리고, 말하는 이기권 장관 스스로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대책 중에 유일한 거는 그 이기권 장관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은 10%가량의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일자리와 90%에 이르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로 나뉘는 현상이 고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정규직들의 연공서열 형태의 임금 체계를 해소를 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며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능력 위주로 그 인사평가를 한 다음에 해고할 사람들 빨리 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대기업 분야에서요. 기승전 대기업 노동자 해고죠. 모든 대책이 다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데 해법은 대기업 노동자들 자유롭게 해고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답답한 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말을 노동정책에 수장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지만 최소한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암기 과목을 보강하세요.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말이 앞뒤가 맞는 건데 이기권 장관 말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좌파를 척결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라도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도 참 한심한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오늘 그 발표를 할 때 쭉 들으면서 실제로 이제 시작할 때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서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요. 지금 이제 이 그 고용시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이기권 장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 이건데요. 조금 까칠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이제 주진영의 한화증권, 하나투자증권 사장이죠. 그리고 지금 더민주의 총선 공약단 부단장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더민주에 입당을 할 때, 입당설이 나돌았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하나투자증권 사장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고, 삼성그룹의 합병에 반대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을 많이 내세우는 것으로서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분이 더민주에 처음에 입당설이 나돌았을 때,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힘들게 생각을 했었던 건, 주진영 사장이 2013년에 하나투자증권 사장으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하나투자증권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면서 약 300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고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사람을 해고를 한 사람을 더민주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가장 핫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주진영 그 부단장께서 이제 입당을 하실 때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질문을 하죠. 야권 지지자들 중에 주진영 사장께서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해고를 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진영 사장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적자를 놓아줄 수가 없어서 희망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주면서 숫자를 줄이려고 한 거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뭐가 문제인 거냐. 회사가 어려운 건데. 그리고 내가 직원들은 유지하면서 부진한 사람이 있으면 연봉을 조정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대신 연봉이 하락한 사람은 3에서 5%밖에 안 되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평가할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쉽게 해고를 할 권한을 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 공포가 된다. 하지만 공정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은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래서 저성과자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다면 해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윤영 사장의 말은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좀 되게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질문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진영 사장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회사가 침몰하고 있다. 경영이 너무 안 좋다. 그런데 경영자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 질문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내가 경영자인데 회사가 정말로 심하게 경영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직원들을 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만약에 정말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저성과자들을 분류를 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회사가 정말로 어렵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난감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진짜 어렵다면 이대로 나간다면 큰 적자가 나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저성과자를 공평한 인사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진보 진영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선언을 하기는 쉬워도 실전적인 경영자들은 그게 허상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현실 속에서는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너희 이상주의자들은 이런 공격들을 진보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당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제 이건 장관의 발표를 보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었던 그 조금 딜레마가 있는 질문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기권 장관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권 장관은 기권을 하신 분이 맞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직원을 해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기업의 상황을 보는 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그 기업 노동자들이 해고가 됐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즉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돼 있느냐부터 먼저 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회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는데 그 노동자들을 쫓아내면 노동자들은 죽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그 노동자들에게만이라도 뭔가 특별하게 사회보장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 준다는 전제가 있으면 저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가능하냐면 우리 지금 실업해고가 최장까지 해봐야 8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구처럼 이기권 장관이 쉬운 해고하자고 도입을 하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은 실업급여가 2년 동안 걸쳐서 나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쉬운 해고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해고를 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조금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기권 장관이 지금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전혀 답이 안 풀리는 거죠. 이 사람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노동시장 안에서만 풀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내놓는 답이
이 모든 건 대기업 노동자들 때문이야. 해고 쉽게. 이런 답을 내놓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기권 장관 옆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정부가 시운해고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해서 해고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어떤 취업 교육을 우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를 옆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예. 교육부 장관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교육비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줄지 우리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줄줄줄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리면 죽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해고가 되더라도 정기업 사정에 의해서 해고가 안 되는 게 좋겠지만 해고가 되더라도 사회에는 이런 안전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발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이기권 장관 혼자서 발표를 하고 앉아있으니 답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적어도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옆에는 기재부 장관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세 문제까지 정부가 포괄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쉽게 잃게 하도록 하겠다는 이 정책 발표를 할 때에는 저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떻게 이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발표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 복지부, 교육부, 기재부 다 달려붙어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까를 다 논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총대는 이기권 장관 혼자서 메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 정말로 기권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 경제를 말씀을 드릴 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게 경제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요. 예. 기업이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죠. 그리고 그 사적 영역이 추구되는 와중에 국민의 안전과 안정성과 삶의 훼손이 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인 겁니다. 네.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 고용 유연성을 늘리자라는 어젠다를 세팅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예. 기업 차원에서 고용 유연성을 늘리자는 아젠다를 세팅을 하려고 하면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고용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을 높이는 일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정부의 역할인 거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돈 결정적인 경제 공약이기도 했죠. 예. 근데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요, 참 이 단어가 사용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단어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를 뜻하고요.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한 승자 독식의 사회고 패자는 퇴출되는 사회인 거죠. 자본주의가 그게 현실인 거니까요. 그 경제와 민주주의, 이건 정상반되는 개념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천부인권 사상이죠.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1년에 한 사람에게는 한 표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헌법 앞에 만인은 동등한 거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매우 상충된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자본주의에 1인 1표의 평등 원칙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겁니다. 예. 이게 가만히 놔두면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경제 자본주의 쪽에서는 1인 1표의 평등주의를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자본주의와 1인 1표의 평등한 이 두 원리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본주의를 제어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욕심을 제어를 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자본의 양보를 강요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정말로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노동자들을 해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방법으로는 경제민주주의는 정말로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
자본의 논리만, 정글 자본의 논리만 남게 돼 있는 거죠.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그걸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추는 뭐 우리 정부가 자꾸 무슨 뭐 골든타임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경제 민주화라는 건 정글 자본주의의 논리가 힘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정말로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약으로 극적으로 당선이 됐으면서도 아무런 안전망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우리 노동자들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테니 딱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년 뒤에는 정말로 이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사회 안전망이 없는 곳에 우리 노동자들이 마구잡이로 내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잘 막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뭐 시대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그거밖에는 뭐 오늘의 좋은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여야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은 뭐 그다지 희망을 생각하기 참 쉽지 않네요, 보니까. 그렇죠. 어제는 조금 뭐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조금 절망스러웠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정청래 의원 컷오프. 글쎄요. 근데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신념은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진보가 진보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조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 근데, 정치인은 뭐, 날랜 사람이고, 뛰어나야 됩니다. 표범처럼. 근데 그런 사람보다 코끼리처럼 사람을 몰고 이렇게 가는 게 정치인이고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몇 명이나 데리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는, 지금 코끼리를 몰고 가는, 그런 포지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표범보다 빠른 치타 2-3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건 문재인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라고 그러고, 코끼리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코끼리 그 무리의 맨 앞에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날랜 치타 있잖아요.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정치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아해요. 옛날에 아빠가 어렸을 때지만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아빠였는데 지금은 이유 없이 욕먹는 걸 애들이 듣는데요. 이게 총선 때 벽보 붙어 있잖아요. 우리 아빠 사진 잘 나왔나? 그러면 누가 욕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애들이 그때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셋 중에서 둘째까지는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둘째가 이제 고2인데, 막내가 이제 중1인데, 걔는 아직도 뭐. 시작이에요? 중1이면? 중1이면 사춘기가 오면서. 네,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생각 없이, 너희 아빠가 정청래 의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싫은가 봐요, 이렇게. 언급되는 것조차가. 정청래가 우리 아버지다 하는 것 자체를 누구든지 아무리 칭찬을 하더라도 싫어해요. 주진우 기자도 좀 그렇지 않나? 아버지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잖아, 아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좀 왜 부끄러워해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나?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미안하죠.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제 큰애가 좀 컸으니까, 첫째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네. 작년부터,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이제 문화일보, 조선일보 때문에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한참 민감할 때. 그리고 재판을 걸었잖아요. 재판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외식을 갔어요. 닭도리탕 먹으러. 갔다 오는 자리에 얘가 그때가 그러니까 중1
이때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재판.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중이가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아버지 그때 문화일보, 조선일보가 계속 그 허위보도 막 이런 거 과장보도, 왜곡보도 했을 때 제가 사실은 그 초등학교 쳐들어갔어요, 혼자. 가방 메고 뛰어갔대요, 그 학교에. 그래서 운동장에 서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 폭언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다고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리고 혼자 울면서 집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2년 후에 처음으로 했어요. 재판 다 이기고 외식하고 돌아오는 차 뒤에서. 그래서 나는 운전하면서 울고 우리 집사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그랬죠. 오늘의 날씨. 무척 춥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계속해서 춥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모레는 아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모레는 전국의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갈수록 기온이 성큼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김대중 연구가인 장신기 박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수는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을 이용해서 진보의 투쟁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현재 보수 세력은 상당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권은 소위 강경 투쟁 방식을 동원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 세력은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강경 운동권으로 프레임화하는데 이것은 싸가지 없는 진보에 연관된 개념이자 담론이다.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싸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보신주의로 무장한 야당 정치인들만 남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 오전 중에 업데이트 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